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매체에서 논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에게 이제 비판을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작은 화면은 저희에 대한 반박 영상의 첫 부분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의 초기 활동을 기록하고 그리고 초기 활동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언사인데요. 고종의 밀사에서 프린스턴 박사로 이 두 가지 명제가 이승만을 신화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학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박사학위를 안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 박사학위 논문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유영익 교수의 이제 대표적인 저서에서 나오는데 이승만의 삶과 꿈에서도 유영익 교수가 이런 두 가지 궁금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수의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언제 석사학위를 받았을까?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5년 5개월 만에 조지 워싱턴 학사부터 프린스턴 박사까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바로 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소개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형편없다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의 일제 고문 후유증에 대한 부분의 묘사도 앞서 얘기한 고종의 밀사와 프린스턴 박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알려진 이승만의 신화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제 감옥에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와이 교포들한테는 널리 알려진 신화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일제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 하와이에서는 이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와이 교포들 사이에 대중적인 이미지가 이승만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가 일제 고문을 겪고 불굴의 독립투사였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일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언이 다수 등장하고요. 그러한 증언 내용들을 저희가 몇 가지를 자료집 56쪽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제 증언 내용의 기록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들은 이승만을 표현하는 대중적인 이미지에 대한 두 가지 사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승만이 과연 독립운동가였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이제 두 가지 기사가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승만에 대한 독립운동을 평가를 할 때 이승만의 외교 노선에 대해서 이제 일관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외교 노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황 파악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태도를 볼 때 이승만은 상당히 유화적인 대일관을 표명한 것과 그리고 반일적인 태도를 굉장히 오가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발언들을 합니다. 특히 1910년대에 이승만이 했던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분이 독립운동가인가를 의심할 만한 그런 태도와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두 신문 자료는 이미 널리 알려진 재료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승만을 다룰 때 이 기사의 이 발언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과연 독립운동가인가? 라고 하는 반문을 품게 하는 대표적인 재료로서 활용되는 기사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호놀룰루 스타 블러틴 기사는 이 기사만 보면 아마 기사의 번역 내용문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번역 내용문을 보면 저희가 이제 오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신문 기사가 1916년 9월 29일자 30일자에 소개된 이승만과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대표적인 반일 특히 이승만은 반일 교육자다
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 스스로가 반박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박 내용으로 다시 실은 기사라는 거죠. 그래서 반박 기사의 타이틀이 바로 저희가 타이틀로 뽑았던 한국 학교에서는 반일을 가르치지 않는다가 기사 제목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요. 기사 제목으로 그렇게 뽑힌 것이 가장 기사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와이라고 하는 그 상황적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기사가 실린 16년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미 박용만 세력과 엄청난 이제 갈등을 겪고 그리고 무력적 충돌을 겪었고 그리고 국민회를 장악한 이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 워싱턴 포스트.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영상에 소개할 때는 포토샵으로 약간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문이 없는 것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조작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지금은 한일 합방 후 그러니까 시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했다 이승만이.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감히 제 이름을 갖고 얘기할게요. 저 뉴데일리 주표 박사연이거든요. 40달러 이상을 제가 쓰면서 밤새 워싱턴 포스트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는데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런 게요? 예, 예. 그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버 박사가 뭔가 착각한 거예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뉴델리 주필께서 이 기사가 없다는데 자기 이름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현존하는 사료는 꼭 찾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워싱턴 포스트 아카이브에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연구자들도 없는 자료를 인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신문 기사는 명백하게 현존하고 있고요. 해외 유수의 신문, 특히 저희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박정희 혈서 조작에 대한 조작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저희를 마치 조작의 달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존하고 있다면 사료는 나옵니다. 그리고 사료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전체 내용을 굉장히 이제 저희가 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미국 개신교의 영향에 의해서 발전한 것이라고 한 것이지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반박을 하십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차에 레일이 깔리고 도시마다 전기불빛이 들어오고 공장과 백화점이 곳곳에 생기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미국 기독교계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거겠어요? 그리고 시점은 1912년입니다. 합방된 지 3년 맞잖아요. 없는 말도 아니고. 합방된 지 3년 만에 미국에서 미국 기독교계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과장해서 그것도 일제 식민지가 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한국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발언을 했다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누구나 다 이거는 과연 이게 올바로 읽힐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시점에 국권을 잃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런 태도의 발언을 했던 어떠한 독립운동가도 없습니다. 다음 논쟁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와이 교민사회의 갈등.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하와이가 이렇게 정말 격렬한 진통 속에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교민사회는 사실 이승만이 1915년에 국민회를 장악하는 시기부터 내내 죽고 죽이는 살풍경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에 벌써 이미 분단되었다 라고 스스로의 사회를 얘기할 정도로 그 갈등의 내홍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하와이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뭐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즈모호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하와이 교민사회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집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루었습니다. 15년부터 31년간 16년간 무수한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박용만계와 이승만계의 독립 노선의 갈등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지만 사실상 그 진상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18년 국민회를 장악한 이승만계와 반대파 간의 법정 분쟁 가운데서 이 발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발언은 저희가 흔히 독립운동 연구할 때 하와이 미주사회 독립운동을 연구할 때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사료가 신한민보입니다. 신한민보, 국민보 그리고 국민회에서 발간하는 공고서 이런 자료들은 기본 사료예요. 1차 자료입니다. 그리고 재미한인사의 대표적인 저서 이거는 학계가 공인하는 대표적 저서입니다. 재미한인 50년사라고 하는 책은. 근데 이 두 책에 기록된 사실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닌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거짓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이승만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확실한 사료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계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잡으면 되겠죠. 다섯 번째, 무장 의열투쟁을 부정한 이승만.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처음 부각시켜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학계에서는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들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딱 타이틀로 매겨주시는 것이 무장 독립투쟁만 올바른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100년 전쟁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독립운동사 다 공부하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그 시기에 제시된 독립운동의 방향이 과연 적절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조건 그리고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평가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너무나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런 지금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이승만의 발언은 무수한 사료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료들은 누군가에게 연구자들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자료들이 아닙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국가보훈처 그리고 독립기념관 그 세 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 데이터베이스만 보시면 원문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자료집에 그 내용들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출처들을 다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소개된 이후에 아마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뭔지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고 특히 이러한 의열투쟁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굉장히 어리석인 짓이다. 라고 줄곧 시종일관 일관된 태도로 비판해왔던 것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력에 의한 독립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자력에 의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것까지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사에서 반드시 비판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구에게 극언을 했다지만 건국까지 함께했다라는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우리가 김구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립운동 자금을 둘러싼 상해 임시정부와의 갈등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소개한 연구 성과에서도 이미 이제 이승만의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이미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그리고 탄핵된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근데 그 사이에 1년 남짓한 기간에만 상해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대부분은 미주에 있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들은 잘 모릅니다.
미주에 주로 있으면서 독립운동 자금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승만이 제일 처음 동지들에게 얘기한 것은 재정권을 다 나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투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집착이고 독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권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가 이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문을 품은 것은 이러한 독립자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을까? 이렇게 독립자금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면 과연 교민들이 피땀 흘리게 모아놓은 독립자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논쟁 7번으로 넘어가면 부동산 거래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학계에서도 주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하와이의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학계는 아직도 박용만과 이승만계의 갈등을 독립운동의 갈등으로 봅니다.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만 봅니다. 그 사이에 돈 문제가 끼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갈등을 겪었는지 양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학교 사업에 투자되었다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등기부 자료를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근데 반론하시는 측에서 굉장히 어렵게 막 복잡하게 뭐 설명을 하시는데 요약을 하자면 교육사업에 다 썼지. 사적으로 취한 적은 없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복잡한 이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의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정말 교육사업에 필요해서 이 대출금을, 그 많은 대출금을 꼬박꼬박 학교 부지를 확보할 때마다 받았는가? 정말 교육사업에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집 49쪽부터 52쪽까지 저희가 질문을 던져놓았습니다. 두 번째, 그럼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았는가? 그리고 그 대출금은 어디에 쓰였고 이 대출금을 받으면 연 8%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 8%의 이자는 누가 갚았는가? 누구의 몫이었는가? 교민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 다 이것이 이제 갚아진 게 아닐까? 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는 던진 거예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놓으셨다 그러면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자료는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근데 저희를 반박하시는 분들 흔히 이제 사료로 아주 중요한 이승만의 기초자료라고 하는 로그북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공개를 안 해주십니다. 영수증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평가의 학술적인 논쟁의 소재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열심히 사료 수집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투명한 재정을 관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오른쪽에 저희가 소개한 신문기사는 전혀 다른 이승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1년에도 그 엄청난 이제 재판 법정 투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법정 분쟁 소송 비용만 20만 달러가 넘게 소요되는 법정 분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돈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스스로가 10만 달러의 법정 소송 비용을 모금하는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입니다. 도대체 그가 15년부터 31년 하와이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쓴다면서 많은 돈을 모금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회계결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국민회를 강탈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법정소송 사건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반박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현지 당시에도 이승만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이 뭐냐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영수증이 다 있고 재정이 투명했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논쟁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백년전쟁에서 이 부분을 다룬 이유는 앞에 문제제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의 하와이에서의 이승만의 면모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승만의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은 앞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이승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시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이미 60년대, 70년대 한국일보 일간지 저희가 자료집 뒷부분에 한국일보에 연재된 그 인간 이승만 100년을 쭉 다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그 기사만 보더라도 70년대에 한국일보 기사만 읽을 수 있다면 지금 저희한테 이런 논쟁을 제기하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가운데 저희가 여러 건을 이제 보다가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승만과 김노디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맨액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기존의 이제 회고록이나 어떤 저서에나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 기초 자료라고 하는 이민국 공문서에 기초하면 저희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반대파가 무고하게 이들을 고발해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포토샵으로 조작하고 기소라고 해서 불륜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가 있으면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종합해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과연 이민국 공문서는 진실만 담고 있을까? 로그북을 보시고 쓰셨다는 손세일의 책만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더라도 이민국 공문서와는 다른 사실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보도자료의 20쪽부터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20쪽 잠깐 보시면 저희를 이제 비판하시는 내용 중에 이승만과 김노디가 장거리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잘 안 합니다. 분명하게 맨액트 위반에 해당되는 장거리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경로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혐의에 근거해서 법적 추방 절차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사 단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다. 당시에 이승만은 이미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뽑힌 상황입니다. 임시정부의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추방당한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총독부로 이관이 된다. 라고 하면 정말 일제의 감옥에서 죽었을지도 모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게 이승만의 반대파에서 제기된 허무맹랑한 무고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정치적인 학살과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의 진상을 기록한 그 이후에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국 공문서에 기록된 이승만과 김노디가 한 진술서를 저희가 꼼꼼히 봤을 때 몇 가지 이 사건의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첫 번째는 합병 전에 이혼을 했다라고 했다 분명하게. 근데 여기 와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합병 전에 이혼을 하지 않았죠. 이혼을 할 수도 없었죠. 명백하게 기혼자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방 이후까지도 부인의 이름이 프란체스카가 아닙니다. 두 번째, 김노디는 이승만을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났고 그리고 중간에 헤어졌고 그리고 다시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떠나는 배편 승선자 명부를 확인해 보니까요. 같은 날짜에 같은 항구에서 물론 다른 배를 탑니다만 같이 출발합니다. 우연히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헤어졌는데요. 어떻게 샌프란시스코에 똑같은 날짜에 하와이행 배를 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의문을 갖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명확하게 같은 기차를 타고 3박 4일간 주 경계를 넘는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고데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동석한 인물은 고데트입니다. 라고 김노디가 얘기를 하고 이승만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데트도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는 자료가 있으면 꼭 찾습니다. 보시는 자료가 바로 그 고데트라는 인물의 여권 신청서예요. 이 여권 신청서에 의하면 이승만과 김노디가 같이 동행해서 여행한 기간이 6월 16일부터 19일까지인데요. 이 여권 신청서에 보면 이게 막 이렇게 필기체라서 잘 안 보이시죠? 하단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1920년 5월부터 1920년 7월까지 고데트는 파리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머무는 사람이 유니온 퍼시픽 기차를 탈 수는 없죠. 이거는 명확하게 이승만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1920년 5월부터 1920년 7월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같이 기차를 탔다라고 이 두 사람이 왜 위증을 했을까요? 명확하게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3자의 인물을 댔는데 그 인물은 동행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럼 과연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런 엄청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럼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민국 조사관, 이 두 사람을 담당해서 조사했던 이민국 조사관의 발언을 통해서 더 저희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현지 하와이 미국인들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예외 없이 평가하고 있고 그의 품성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봤듯이 15년부터 18년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의 승자가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 꼬박꼬박 이 대출을 받고 그 고액의 대출을 장기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금융고객을 가졌던 미국 백인의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이 장면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크게 이제 저희가 뭐 쟁점 사항으로 다룰 만큼 중요하게 언급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 패러디에 관한 부분들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이 영화의 영화감독께서 좀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쟁점 9번. 미국 CIA 문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도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그 표현이 이승만은 애국자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부분만 따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료는 물론 제목 자체가 한국의 생존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가 48년 10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CIA에서 정보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생 반쪽짜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생존 가능성이 있는가를 다룬 것이고요. 그 안에 중요하게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 첫 번째가 이승만의 캐릭터에 대한 문제예요. 퍼스널리티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저희가 영화의 모든 그 사료의 전문을 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문서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전체를 왜곡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사료팀에서 수집을 해서 이미 국립중앙도서관 그 블로그에 보시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의 면모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정리했다. 그리고 그 면모에 지나친 그 권력욕,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정파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처리해 왔는지, 그리고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미국인들과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 그것이 지금 권력을 잡는데 얼마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가 다른 정적들과 어떤 대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면모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이승만의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백년전쟁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350만 명이 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년전쟁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후에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앞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거겠지만 이미 그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인물에 대해서 지나친 미화와 새로운 신화화가 추구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에 대해서 영상을 보급한 연구소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는 그 폭탄 테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동을 합니다. 저희 여직원들은 정말 매일매일 근무할 때 두려움에 떱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기가 두려워요. 혹시 누가. 이건 실질적인 저희한테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내셨네요. 저희가 앞서 소개한 이승만이 10만 달러의 법정 자금을 모금하겠다라고 그 신문 광고를 한 내용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매일매일 저희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인격살인입니다. 이게 인격살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명확한 인격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법정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쟁점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